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묻혀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기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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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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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눈나님, 우느나27님, 최승범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매번 에피소드마다 후원해주시는 JS전1891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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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데이터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홀릭 숫자 4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다들 텐션이 떨어졌어요. 오늘 비가 오니까 그런가? 아, 카메라 화질이 떨어지니까 같이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텐션은 떨어졌지만 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지? 아, 서 있죠? 원래 서 있었어요. 네. 원래 서서 방송했어요? 네네네. 저 이거 2시간 서서 동안 막 방송 서 되게 있는 거야 오래됐는데? 그러면? 네, 네. 진짜로? 음. 나는 몰랐어 서 있는 줄. 저 뒤에 의자가 안 보이게 된 지 꽤 됐을걸요? 아 그렇구나. 네, 관심이 한- 없어가지고 뭐. 서로가 아이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 자 우리 근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 네, 뭐가 지냈습니까? 저는 저희 데이톨릭에 한번 방송에 참여해 주셨던 이기준님께서 네. 그 데이톨릭에 네, 그 추천사 요청을 주셨었어요, 한번. 아 책의 추천사. 네, 책의 추천사. 아. 책의 내용은 뭐 가제여갖고 제가 다 말하긴 애매하지만 어쨌든 시각화 관련된 책을 하나 이번에 쓰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추천사를 요청을 주셔서 보내드렸고 책 내용을 살펴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 차트의 종류가 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리고 오. 그 앞에 있었던 기본 차트는 원래 무슨 게 있었는데 어떤 제약이나 단점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런 어떠한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변경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런 차트다. 약간 이런 소개들이 있어서 차트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일 때 써야 된다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거 R이랑 파이썬 모두 코드를 제공해요. 동시에. 그래서 그 분석 언어를 한번 겪어보시고 난 다음에는 아마 중국 책으로서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완전 시각화 사전책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추천사를 써드렸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나올 것 같고 의견 주시긴 했는데 저희 방송 통해서 아마 책 이벤트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좋네요. 되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팀장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어떻게 지냈죠? 우리 얼마 만에 만나는 거죠, 지금? 2주 만에 만나는 2주? 거죠? 네, 2주인 것 2주 정도 같은데. 됐죠. 네. 그렇죠.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요즘에 열심히 번역 작업하고 있고 그때. 번역 노하우들이 늘고 있어요. 번역 스킬들이. 그 디벨 써보고 있어요? 어때요? 디벨은 네. 계속 잘 쓰고 있죠. 근데 여전히 알아듣게는 번역해 주는데 책에 실을 정도로 매끄러운 문장은 아니어서 어떻게 하면 얘를 한국식으로 우리나라 어순에 맞게 잘 구성할까 이런. 그러니까 영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한글 실력이 계속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 코드를. 그러네요. 제가 일단 영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걔가 궁극적으로 어쨌든 한글로 어떻게 표현되는가가 더 실력이라는 거죠. 그니까요. 제가 책을 쓸 때는 제 머릿속에 한글 순으로 한글 표현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니까 그냥 옮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죠. 갈등이 별로 없는데
이미 영어 표현이 있는 이 문장을 우리나라 말로 의미가 전달되게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또 새로운 음.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러 가지 고통을 저자와는 느끼고 다른 계시는군요. 번역가의 고통이네. 예. 음. 오히려 더 오래 걸려요. 책 쓰는 것보다. 물론 제가 음. 아직 번역 활동을 많이 안 해봐서 아직 요령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원고 쓰는 것보다 더 더디더라고요, 작업이. 그렇군요. 음, 음.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저는 뭐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제 등 뒤에서는 고양이 2마리가 우다다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2마리나 아, 있구나. 아주 시끄럽네요. 다행히 이거 오늘 열심히 방송에서는 네, 열심히 열심히 뭐요? 일해야겠군요. 2마리 열심히 모시려면. 일해서 그쵸. 지갑으로 네. 키우는 거죠. 고양이 2마리 있고요. 오늘 그 저희 멤버 근황 말고 책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김 팀장의 책을 성서 3권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네, 하는데 이미지 하나 띄워드릴게요. 네, 이 성서 3권 우리 유튜브니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네, 와, 저희가 3권을 이미지식이나. 네, 3권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하시는 방법은 여기 유튜브 링크 또는 페이스북 유튜브 링크가 아니죠. 유튜브 본문, 페이스북 본문, 팟빵 본문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떤 책을 나눠드린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권의 책인데요. 두잇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왼쪽부터, 그리고 가운데 있는 쉽게 배우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 그리고 쉽게 배우는 R 텍스트 마이닝, 이렇게 3권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김 팀장님이 좀 해주실까요? 이거 조과장이 해주면 어때요? 조과장 3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잇 쉽게 배우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과 두잇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은 두 개가 조금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차근차근 실습을 따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분석을 익히실 수 있는 책이고요. 이미 많은 곳, 학교나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에 입문하는 책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자의 입장을 떠나 이제 독자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잘 쓴 책이다. 이 책을 다 읽는데 한 8시간, 6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 책으로 공부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단계가 이제 헬로 월드 치고 이제 한 1장, 2장 정도 지나다 보면 도대체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느끼면서 이제 포기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김 팀장은 독자를 굉장히 강하게 키웁니다. 냅다 실습부터 들어갑니다. 강하게 키우는 거야? 요만큼 가르쳐주고 냅다 실습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책을 공부하면서도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필요한 코드와 분석 어떤 그 단계만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제 책에서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시면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두 권은 그렇고요. 쉽게 배우는 R 텍스트 마이닝은 초중급, 중급 정도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완전 초보도 배울 수는 있긴 하지만 R 텍스트 분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 R 데이터 분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라는 분이면 R 텍스트 마이닝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량의 텍스트를 분석해서 뭔가 키워드 분석을 하고 싶다든지, 뭐 요즘은 많이 하진 않지만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TF-IDF 분석, 토픽 모델링까지 텍스트로 할 수 있는 모든 분석을 다루고 있는 책이 이 두잇 쉽게 배우는 R 텍스트 마이닝 책입니다. 뭐 이 정도 하면 아주 지금 뭔가 너무 흡족한 훌륭합니다. 표정으로 끄덕끄덕 하고 네, 있는데 너무 훌륭해요. 네. 참고로 쉽게 배우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의 추천사는 우리 박 박사가 써줬고요. 그 다음에 쉽게 배우는 R 텍스트 마이닝은 조과장의 추천사를 써줬습니다. 네. 와우. 두 분 추천사 덕분에 네. 널리 책이 네. 알려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쇠가 데이터 분석 R 데이터 분석이 몇 세 정도 찍었죠 지금? 10 몇 세 되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몇 세 될 기억도 겁니다. 못하는 저 10 몇 세. 네. 야, 파이썬은 몇 세 정도 했어요 지금? 쟤는 3세 됐을 거예요. 텍스트 마이닝도 3세 정도 됐을 겁니다. 야, 근데 R 데이터 분석을 따라올 수가 없구나. 네, 뭐 근데 R 데이터 분석은 이미 한 지금 6년 차 정도 됐고, 네, 뭐 시간이 많이 된 책이니까요. 다른 책들은 이제 아직 따끈따끈한 책들이고요. 네. 따라가겠죠. 네. 네. 하여튼 저희 방송에서
보증하고 인증하는 세 권의 성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정보 그리고 팟빵이나 페이스북 정보를 보시고 이벤트에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와, 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와우. 제가 또 오랜만에 준비를 했고, 오늘 방송은 약간 저의 그런 커리어를 살리고 완전히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요즘 또 대이직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데이터 분석가나 AI 개발자분들, 또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직과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컴백하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직 비책이라는 글을 좀 썼었다. 글쓰기 이제 할 때 뭐냐? 이직 비책. 그쵸. 이직의 어. 비밀이 담겨 있는 책. 이런 식으로 글을 썼었는데 제가 요 내용 몇 가지를 에피소드로 다뤄서 2번에 나눠서 여러분들께 이직의 꿀팁. 뭐 제가 채용을 완전히 담당해 본 적은 그렇게 뭐 길지 않지만 어쨌든 인사 담당자니까 저도 웬만하면 이야기해 주지 않는 여러분께만 공개하는 5가지 비밀. 이런 컨텐츠로 데이터와 약간 무관하지만 데이터 분석가에게는 꼭 필요한 지식, 이직비 책을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박수도 해야 돼? 아니, 조 과장이 콘텐츠 시작할 때 박수 한 적 있어? 인사 담당자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프로 이직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공적으로 이직을 해왔던 그런 뭐 경험이 중간에 실패도 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어쨌든 이직을 하시게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 이직하려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웬만하면 이야기하지 않는 정보를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사실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직을 한다는 거는 협상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회사를 대리하는 인사 담당자와 협상을 통해서 이제 어떤 조건을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밟아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협상은 결국 뭡니까? 정보 싸움이에요. 그죠?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우위를 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번 들려드린 에피소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의 우위를 가져다 줄 거다. 요런 이제 썰을 풀어보면서 콘텐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직할 때 느꼈는데 그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맞출 거 아니에요. 근데 대기업인 회사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고 제가 느꼈던 경험치에서는 또 오히려 그게 아무래도 그냥 아름아름 채용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요 사람한테 지원해달라 라는 식으로 진행해서 간다든지 약간 요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채용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면 그리고 제가 그게 이거 내가 어필할 수 있겠는데? 라는 핏이 좀 보이면 여지가 충분히 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이제 좀 헤매게 되면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기겠죠? 그런 데 있어서 맞아요. 지금 그런 걸 알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에피소드에서 이직을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조금 다른 표현인데 성공적인 이직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예, 정의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직의 성공은 뭐냐면 좋은 조건으로 원하는 회사에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거예요. 이 이직의 성공이죠. 네. 근데 성공적인 이직은 제가 생각할 땐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가 나한테 적합한 곳인지를 평가해 보고 그리고 이직한 회사에서도 잘 적응하고 정착해서 거기서도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회사를 발판 삼아서 다시 이직을 하는 거. 이게 성공적인 이직입니다. 그냥 이직에 성공했다는 거는 좋은 조건으로 회사에 가면 끝이야. 근데 이직을 해보신 분들은 근데 이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거기 가면서 시작이거든요, 진짜. 5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이직한 조건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 저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직에 대해서 다루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이직과 관련된 인사, 그러니까 HR 제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컨텐츠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직한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 규모, 제안받은 연봉이나 직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의 인사 제도
직급 체계, 평가 제도, 임원 제도, 임금 피크가 있는지, 정기 상여 비율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 관리나 목표 수립 체계는 어떤지, 승진 각급이라는 건 뭔지,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들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어쨌든 이직을 하겠다는 가정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이직을 결심을 하시게 됐을 텐데, 그 이직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에 입사하는 걸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하고 성과를 내야만 그 이직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피소드를 듣고 나면 5가지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나 오늘 약 파는 것 같네? 어. 첫 번째, 이직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커리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직은 되려 여러분의 커리어를 망칠 수도 있어요. 좋은 이직이랑 나쁜 이직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직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직을 하면서 대화 나누는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는 당신의 동료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극복해야 될 상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용 목표는, 그분들의 채용 목표는 그거예요. 좋은 사람을 낮은 연봉으로 영입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뭡니까? 월급 루팡이죠. 같은 포지션에 같은 포지션에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세 번째는 좋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회사는 여러분들께 좋은 회사를 뜻합니다. 억대 연봉의 외국계 회사라고 다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좋은 다 좋을 회사는 텐데. 뭐냐면 여러분이 고평가 받을 수 있는 회사예요. 아니, 어, 좋은 연봉만 받고 가면 뭐해? 거기 가서 박살나면 그래. 어떡해? 중요하다. 맞는 말인 것 맞는 같아요. 가서 말이다. 고평가 받을 수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새로운 회사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새로운 회사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어떤 사람을 성장시키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부인이니까 모르잖아요, 잘. 제가 이제 글로 써는 걸 읽다 보니까 당신이라는 표현을 가끔 썼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그 조직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 여러분이 후회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직 후에 후회한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이럴 줄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회사의 인사제도, 평가제도, 조직 문화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직할 때는 제일 궁금한 게 계약 연봉이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계약 연봉만 믿고 포지션만 믿고 이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후회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이 5가지를 여러분께서 얻어가시게 됩니다. 거의 에피소드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네. 종료하는 얼마 이제- 받을 거예요? 저 네. 얼마 주면 돼? 자, 이제 입금해 주시는 어디로? 분들께만 줌 주소를 공개할 테니까 거기로 들어오시면. 여기까지 하고 끊는 다음에 괜찮은데? 괜찮지? 이렇게 팔면 팔릴 것 어. 같은데? 그죠. 제가 원래 그래서 이걸로 책을 쓰려고 했었어요. 디지털로 된 그냥 PDF 같은 걸로 책을 쓰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공개하죠, 뭐. 데이터올릭 들어주시는 분들이 저의 소중한 고객이시니까. 사실 저도 이직을 꿈꿔본 적도 없어요. 저는 평생 한 회사에서 몸받쳐 일할 줄 알았거든요. 2010년에 입사해가지고. 근데 맞아.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이직이나 인사에 대해서는 큰 관심 갖질 않았어요. 전 너무 그때는 왜 그랬어요? 주변에서 이직한 이유? 많이들 이직했을 텐데. 아니 왜 이직할 마음을 그때는 별로 갖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다녔던 회사는 굉장히 공채 비율이 높았고요. 이직한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요? 입사한 사람들은 좋은 커리어 패스를 밟아 나가서 임원이 되는 게 다 목표였지, 몸값을 올린다, 이런 걸 생각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그랬어요. 2010년 이럴 때는 이렇게 이직하는 게 조금 폄하되는 시대예요. 적응을 못해서 이직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도 얼마나 잘하겠어, 약간 이런 눈초리로 보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경력직 비율이 70%가 넘었어요. 이직이 되게
잦은 사회 현상이라는 거죠. 자주 일어나는. 어쨌든 그렇고요. 조직 문화가 그 많이 다르군요. 그쵸. 근데 인제 음. 제가 처음 다녔던 회사도 경력직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요즘에 그리고 공채가 없어진 것만 해도 알 수 있죠. 공채 없어지고 대부분 음. 경력으로 많이 뽑으니까. 아니 음. 저는 한창들 막 이직에 관심을 갖고 그럴 시기인데 조 과장은 별로 안 그렇길래 조금 신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후회하는 게 쪼끔 더 어. 일찍 이직할 걸. 아 진짜로? 그렇구나. 내가 인제 9년 차인가 10년 차에 이직했으니까 아 제일 오래 잘 있었네. 팔릴 때가 한 5년 차에서 8년 차 사이거든요. 음. 맞아요. 실무 한창 고때가 할 때. 고때가 제가 그 통신사 갈 때가 딱 그 정도 때입니다. 자기의 음. 연봉을 올리기도 좋고 그리고 딱 일 배우면서 이직하기가 좋아요. 쪼끔만 더 무겁게 이직하면 이직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맡겨지는 그치. 책임과 역할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부담도 많이 되고. 자리도 별로 없고. 그렇죠. 좀 음. 그렇다. 나는 그래서 그 조 오늘의 과장 임원까지 음. 가는 줄 알았어요. 네? 임원까지? 그 회사에서 임원까지 가는 줄 알았어. 뭐 긴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 비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과장의 아직 이직 시작 안 한 비책. 거죠? 시작 안 했어. 근데 제가 이제 뭐 5가지를 다 일일이 되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 몇 개만 쪼금 자세히 다룰 거고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나중에 책으로 팔릴지도 모르는데 다 하면 안 되지. 가 아니라 제가 다 다 못 썼어요. 못 해도 써 다 가지고. 해도 책 팔리는 거랑 완전히 별개일 거예요. 뭐 그렇긴 하죠. 유튜브를 만들어서 음. 해야지. 자. 그래서 그 목차는 첫 번째는 처우 비책입니다. 처우. 여러분의 처우를 잘 받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승진과 평가입니다. 이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승진과 평가가 왜 중요하냐 이거 좀 의아하시죠? 이제 콘텐츠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 네 번째는 관계. 다섯 번째는 경력 개발. 이렇게 5개 챕터로 되어 있고요. 아마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조직 문화까지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이직에 대한 콘텐츠와 책들이 주로 협상에 대해서 많이 다루거든요. 이제 헤드헌터나 그 인사 그쵸? 담당자랑 예. 협상을 해서 많은 걸 따내는 거에 인제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첫 번째 챕터에서만 처우에 대해서 좀 다루고 나머지는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경쟁력을 높이고 후회를 줄일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처우 비책입니다. 처우 비책은 빠밤. 어 처우 비책은 "이런 것도 협상이 된다." 그리고 "당신의 연봉은 이렇게 산정된다." 그리고 "당신의 연봉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 요거에 대해서 다룹니다. 경력 채용 그러니까 이직은 대개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하고 1차 실무 면접하고 2차 임원 면접하고 레퍼런스 체크하고 처우 협상 요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거든요. 마지막에 대개 인제 신체 검사를 하기도 하고 기업에 따라서는 인성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경력직의 경우에는 인성 검사는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인적성은 많이 하지 않고 적성 검사는 거의 안 하고 인성 검사는 하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2차 임원 면접에 합격한 경우 90% 이상은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장 면접까지 가게 되면 대개 후보가 1명 또는 2 명으로 축소되거든요. 그리고 사장 면접에 올리게 되면 단독 후보로 올라갔다. 그러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사장님 면접까지 갔다 그러면 여러분을 그 면접까지 올린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돼야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사장님이 성사되도록 어떤 진행을 해 줘야 되는 거구나. 그니까 이게 물론 매몰 비용도 있지만 사장님한테 좋은 후보를 올렸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음. 어떤 사람 좋아해요? 사장님 관심이 있으신 분야는 뭐예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되게 대답을 잘해 줍니다. 근데 진행하기 어쨌든 좋게 서포트를 해 준다. 예. 어쨌든 이번 이직 비칙에서는 모든 전형을 합격했다는 전제로 처우를 협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런 것도 협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채용 담당자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 무슨 보세요. 논리? 채용 담당자도 인사 담당자예요. 그죠? 한 음. 명의 실무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무자가 하는 일은 후보자들을 추려서 이 후보자가 적격한지를 검토하고 그다음 채용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사람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네. 단계에
처우를 산정하려면 이분도 결제를 받아야 돼요. 이해했죠? 근거가 있어야 이 채용 된다. 실무자도 음. 임원이나 혹은 그 더 높은 분한테 결제를 받아요, 팀장님한테. 그럼 결제를 맞아, 받으려면 맞아. 뭘 해야 돼요? 그쵸. 더 많이 주고 싶어도 더 많이 줄 수 없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헤드헌터 근거가 중간에 필요하지. 헤드헌터를 끼는 것도 그렇고 채용 담당자랑 직접 하는 것도 그렇고 채용 담당 헌터나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여러분의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논리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전 연봉을 요구할 거예요. 이 직전에 얼마의 계약 연봉을 받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음, 음.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대충 퉁쳐서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직이 그 성사됐다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야씨 내가 원하던 회사에 가게 됐어. 이제 뭐 적당히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이 받고 있는 현금성 급여와 비현금성 복리후생 같은 것들을 잘 엑셀로 정리해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 더 올려받고 싶은 퍼센트까지 정해서 줘야 돼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직할 때 사실대로 연봉은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나중에 그 근거를 줘야 사실대로, 되거든요. 그거 증명서 보내야 돼요. 나중에 근거를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음. 거기서 뻥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직할 때는 연봉을 5에서 20% 정도 상향 조정을 하거든요. 네, 아무런 근거 없이 나는 20% 올려받고 싶어요라고 하면 채용 담당 헤드헌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의사결정권들을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연봉을 XXX 뭐 X만 원을 X 천만 원을 받고 있는데 N 천만 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에 이 회사에 계속 남게 되면 몇 퍼센트 인상될 예정입니다. 뭐 예를 들면 7%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음. 여기에서 3% 정도 더 받았을 때 이직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10% 계약 연봉 인상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혹은 음. 제가 경쟁사에서 알아봤을 때 저와 비슷한 직급과 직무에 일하고 있는 몇 년 차가 얼마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임금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퍼센트로는 15%라는 좀 높은 비율이지만 제가 가고 있는, 그러니까 뭐 갈 수 있는 경쟁사의 연봉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아니 그래야 이제 나름 데이터에 그분들도 근거하고 있네. 그렇지. 데이터 많네. 음. 그런 식으로 해야 그냥 되는 썰 거죠. 푸는 것만은 아니네요. 그쵸. 근데 그게 더 음. 적확하고 디테일할수록 이야기가 잘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높게 달라고 하면 안 조 된다. 조과장 그 연봉 협상할 때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저는 하셨을 때? 첫 번째 연봉 협상할 어. 때는 일단 첫 직장이 조금 임금을 짜게 해 주는 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서 부르는 대로 거의 받았거든요. 아 첫 번째 옮길 때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할 걸 그랬어. 음. 조금 더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그러고 나서부터는 정리하고 예예예. 어 그러고 나서부터는 저는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어요. 엑셀로 정리해서 줬어요. 제가 받고 있는 급여나 이런 것들. 어. 그렇게 해서 음. 줬었고. 근데 연봉 계약 협상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협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목을 "이런 것도 협상이 된다."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연봉은 협상할 수 있는 만큼 다 협상했어.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 근데 협상이 가능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음. 주차권 같은 것도 협상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뭐냐 하면 어. 여러분이 입사하는 기업이 주차장이 한정돼 있고 무료 주차 권한을 팀장한테만 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입사할 포지션이 팀장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통근버스가 다니지 않는 되게 먼 지역에서 다녀요. 그러면 "나 주차권 보장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음, 음. 아니 놀랍죠? 그러면 음. 같은 직급의 직원 중에 누구는 그걸 보장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처우 아 조정 같은 거 인사 그래요? 담당자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보통 나의 처우는 비밀이에요. 음. 인사 비밀이 대외비가 아. 아니라 인비예요. 인비. 개별 비밀이지. 예. 그러면 개별 비밀이에요. 어떤 것까지 이렇게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봐야겠네요. 이 회사에서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그 예시를 몇 개 줘볼게요. 근데 지금 조 예시를 몇 과장이 개 주는 줘볼게요. 예시가 되게 좋을 수 있는 게 지금 김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걸 알 방법은 없어요. 그니까 그거 그니까. 어떻게 알고 달라 그래? 네, 음. 그래서 지금 그거는 조 과장이 비책을 푸는 거잖아. 이게 내가 그래서 어떻게 지금 알아? 푸는 거잖아. 인사 담당자니까 나도.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복리후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복리후생 포인트는 물론 그 회사의 기준에서 올려받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100만 원 복지 포인트를 준다고 쳐요. 현금성 복지 포인트를. 근데 보통은 입사 한 개월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월에 입사했잖아요. 그러면 복지 포인트 50%만 줘요. 이해했어요?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예. 근데 반반 이거를 준다는 거죠. 100%로 비율로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계약 연봉을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아쉽게 받았어. 그럼 이제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아, 내가 그러면 여기서 협상을 하겠는데 복리후생을 100%로 해주세요.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근데 아무것도 이게 아닌 것 잠깐만요. 같지만. 요게 지금 음. 미안해요 말하다가 그 아니, 어느 시점에 왔을 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미 마지막까지 왔을 때. 예, 마지막에.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할 때는 그렇구나. 계약 연봉 정도만 밝히고 마지막에 음.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합격한 다음에 네, 합격한 그다음에 줄다리기를 하는 거다. 처우를 산정할 때. 연봉 처우 산정이 합격 이후예요. 최종 합격 연봉 이후에. 산정할 때. 네, 아니 왜냐면 그때 드는 생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뭐랄까 좀 짜쳐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니다.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그냥 카드일 뿐이다 이렇게. 그럼 그런 물론 이렇게 마음으로. 합상하면 할수록 그쪽 채용 담당자는 피곤해지겠지만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잘 그래, 받아야지. 맞아. 잘 받아야지. 뭐 채용 담당자랑 일할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내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보통은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운 거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좋은 포지션, 여러분이 시장에서 탐내는 인재일수록 조금 더 협상하기가 편하긴 합니다. 요건 좀 전제예요.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시로 드는 것도. 그 사내 전세자금 대출육이 있고 그 전세자금 대출은 2년 만근 이상인 경우에만 제도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내부 제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회사에서 전세자금 대출로 뭐 1억이나 2억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거를 갑자기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걸 요구할 수 있어. 내가 현재 묶여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커서 회사에서 그 제도를 지원해줘야만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상세할 수도 있어요. 협상을 정말 잘하면. 이제 하나의 예시입니다.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되려 더 흔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기는 하지. 그래요? 아니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 조건을 협상의 여지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이미 자기가 걸고 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야. 뭐 그럴 수 있죠. 네, 같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걸려 있어서 제가 못 하는데 어떻게 도움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접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먼저 진행해 전제 조건이 주겠다라든지. 된다. 이직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게 뭐 샤이닝 보너스가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뭐 누구라고 특정 밝힐 수는 없는데 이런 사례도 있어요. 복지가 자기 복지라는 게 모든 복지를 다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복지라는 옵션이 있는 거고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있다 혹은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받는 자격이 된다 이런 레벨인데 어느 분이 그 의료복지 일부가 거의 연봉 수준으로 항상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료복지? 어떤? 의료복지. 그러니까 건강검진 가족의 아니죠. 건강검진은 너무 당연하고 의료비 지원 뭐 이런 것들. 1억까지 뭐 의료비 지원되고 뭐 그렇거든요. 네, 그런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보험비 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뭐 소위 이제 안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항상 그걸 일정 이상 쓰고 있다라든지 그러면
그거는 복지가 아니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연봉에 가깝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치. 협상부터 얘기할 때 일종의 그것을 나는 지금 이걸 이미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거는 현금성 복지로서 지금 복지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아예 컨디션을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음, 이제 채용 담당자도 기본 컨디션이 있고 추가로 해주는 컨디션이 있어요. 그치, 그치. 그런 네. 것들이 이제 협상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뭐 당연히 여러분이 매력적인 인재이면 인재일수록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 좀 우세한 그 어떤 포지션에서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네. 왜? 중요한 건 아니 일단 뭐냐면, 전제가 되게 어, 대기업이구나 지금. 그죠? 아니야. 그렇진 않아.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도 않아. 작은 기업일수록 더 할 여지들이 있어요. 작은 기업이나 아니 지금 얘기 스타트업일수록 나온 주차권, 복지 포인트, 전세자금 대출, 의료복지 이런 것들이 그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직이라면 되게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반대로죠. 일반 반대로? 대기업은 이미 어. 그 제도가 굉장히 스트릭트하고 픽스돼 있기 때문에 예외 협상 처리를 여지가 해주기 없어? 어려워요. 음. 근데 오히려 스타트업이나 신생 기업들은 그런 제도가 아예 없거나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조정해 줄 제일 수 있다. 중요하거든. 대기업 입장에서는 막 요구해 이것저것. 그러면 됐어요. 아. 엎을 수도 있어요. 다른 후보도 있다 이렇게. 그치, 그리고 그치.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더 이상 못 해줍니다.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근데 게 오히려 유연한 스타트업이면 회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쉬우니까 그치. 그럴 수 있지. 요청하면 더 해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 열려 있어요, 조건이. 예를 들면 스톡 옵션이 얼마야?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의 라이프 사이클 내에 발행할 수 있는 스톡 옵션이 제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못 준다. 그러면은 다른 걸로 우회해서 준다든지 연봉을 일정 이상 맞춰주고 싶은데 그거 이상으로는 되려 사용자 입장에서는 세금 구간에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법인카드로 돌린다든지 뭐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 그리고 태도가 대표적으로 이제 최대한 맞춰 드릴게요 모드라는 거군요. 뭐 그것도 있고 그러면 뭐지? 일을 구하는 쪽 사람 입장에서도 여기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보통 돼 있다가 스타트업을 간다 그러면 조건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 그렇다면 내가 뭐 우대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같은 걸 아무래도 따져보게 되는데 아까 말한 주차권 같은 게 대표적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은 걸 가면 한 회사당 할당되는 주차권이 제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눠 쓰는 상태가 되는데 하나 나 줘라는 식으로 협상할 수 있다든지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협상한 모든 조건이 오퍼레터라는 거에 다 명기가 돼야 돼요. 빠짐없이. 오퍼레터라는 걸 여러분이 받게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한테 공식적으로 이런 조건으로 당신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사인해 가지고 다시 회신하는 그 오퍼레터가 있어요. 이게 다 명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사실 들으시면서 말씀하세요. 네, 저 오퍼레터를 보고 협상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네, 맨 처음에 합격이 끝나면 저쪽 HR에서 오퍼레터를 제공해 주는데 그걸 보고 검토하고 뭐 이런 옵션 저런 빠진 거 옵션이라든지 체크하고.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이거를 조정하는 과정을 하는 게 협상인 거죠. 그래놓고 맨 마지막 오퍼레터에다가 서명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약서처럼 생각해야 되는구나 처음 뭐 받았을 그럴 때는.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무적이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너무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근데 이직을 결정한 순간 이미 프로페셔널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소속 구단을 옮기는 회사를 다닐 때부터는 프로가 맞지. 근데 이제 이거 이제 FA 시장 같은 거지. 물론 그죠, 그죠. 프로페셔널인데 진짜 회사를 옮긴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더 프로페셔널하게 임해야 되니까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소속 구단 옮길 때 그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 자기가 얼마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지 보상 수준을 제밤에만 알고 관심이 있고. 있구나 이런 식이 아니라. 아니야. 이번에 네이마르가 이적하거든요. 네네. 네,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네이마르가 이적하기 위해서 요건이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세대의 슈퍼카, 벤틀리 컨티넨탈, 에스턴 마틴, 람보르기니 우라칸 세대의 슈퍼카가 있어야 되고 4대의 벤츠, 그러니까 G바겐, 뭐 웨건, 메르세데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네이마르의 친구들을 위해서 운전기사들이 24시간 상시 대기해야 되고 25개의 방이 딸린 대저택이 있어야 되고
사우나 3개, 5명의 풀타임 스태프, 자신의 전용 요리사를 도울 브라질 출신의 보조 요리사가 있어야 되고, 팀에서 떠나 있을 때 식비랑 숙박비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이런 걸 다 요구한단 말이야, 네이마르는. 아니 여러분이 물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이마르나 되니까 할 수 있는 요구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그 조건들을 요구를 검토해야 그러니까 된다. 요구를 안 함 단계에서 요구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지금 조 과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맞아요. 어지간한 한국인은 이직할 때 협상하면서는 연봉 테이블만 협상하고 복지는 고정이라고 가정하고 연봉 테이블에서 아니 그러면 사이닝 보너스 줘 라든지의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정도가 대부분인데 그거의 여지가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인 게 맞다면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을 주는 건 위에 있는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예를 들어 아까 조건에 얘기한 것처럼 복지 포인트가 몇 퍼센트 안 되는데 100%를 해준다 이런 것들은 뭐 도장을 좀 더 높은 데를 안 받아도 된다든지 이런 여유가 있는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내 그런 레벨에서 것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은 해볼 만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예시로 하는 거죠. 네이마르니까 그걸 받는 거지.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전용 뭐 유리사 이런 건 안 되죠. 아무튼 음, 그렇게 여러분이 처우를 협상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요걸 알려드리고 음. 싶었습니다. 자, 이게 다음은 지금 왜 일반 직장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잘 지금 몰라요. 얘기하시는. 생각보다. 할 그쵸.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 처음 들어봤거든. 그래서 아, 나만 모르는 건지.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지. 다 돼. 그렇군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음. 자, 다음은 연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봉이란 무엇인가? 따단. 연봉의 구조를 알아야 연봉을 협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계약 연봉이에요. 계약 연봉. 근데 여러분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마 우리 고양이가 놀아달라고 찾아왔네요. 자, 여러분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마 그 인사 담당자는 계약 연봉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계약 연봉은 더 못 올려드리는데요. 저희가 사이닝 보너스를 1,000만 원 드릴게요. 대신 3년 동안 만근하는 조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이닝 1,000만 원 안 받을 테니까 계약 연봉을 200만 원 올려주세요. 이런 식의 협상이 중요합니다. 보너스가 더 큰데도? 보너스가 더 큰데도.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닝 보너스는 3년을 다 만근하지 않으면 다 뱉어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조건에 안 되지. 맞을 때만 엄밀히 따지면 3년 받을 수 뒤에 받는 있다. 돈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사이닝 보너스는 1,000만 원을 받고 3년 전에 나가게 되면 1,000만 원을 다 토야 이제 말 그대로 사인하면서 받는 보너스고, 계약 연봉은 뭐냐면 고정적으로 내가 받게끔 계약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계약 연봉에 의해서 성과급부터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복리후생 그리고 급여가 오를 때도 이걸 기준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퍼센트로 조금이라도 동작하니까. 더 계약 연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성과급이 뭐 30%씩 나오니까 대충 합치면 얼마예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성과급은 안 나올 아무도 수도 보장해 있다. 주지 않아. 안 나올 수도 그치. 있어. 그렇지. 그리고 사업이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 다음 연도 성과급은 근무 일수로 산정해서 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과급이라는 거는 전해 1년 동안 만근한 사람 365일치의 성과를 인정해서 그 다음 연도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전년도에 6개월만 근무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나오는 성급의 절반만 받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처우 협상할 때 어렵게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차량 보조비 30만 원을 드립니다. 아니면 뭐 도서비 10만 원을 드립니다. 이거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보장이 안 돼. 해당되니까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협상을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계약 연봉이 몇 천만 원이고요. 야근 보조 수당이 30만 원씩 1년이니까 그게 360만 원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크기를 되게 키워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계약 연봉 빼고는 다 변동 수당이에요.
음.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그러니까 나의 되고 진짜 몸값은 계약 연봉이고 음. 나머지는 회사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쵸. 그거 그리고 많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군요. 첫 해에는 연봉이 오르지 않아요. 그 입사한 첫 해에는 이미 연봉 협상을 하고 들어온 걸로 인지되기 때문에 아. 몇 월에 음. 들어오든 내가 들어간 그 회사의 구성원들이 연봉이 오를 때 내 연봉은 오르지 않아. 그러니까 음. 그 연봉이 오른 것만큼 미리 받아야 돼. 그래서 두 가지를 아 받아야 되는 오를 걸 거지. 예상해서 두 가지를 받아야 요청을 해야 되는 된다는 거지. 거군요. 내가 현 직장에서 아직 음. 연봉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해요. 그러면 일단 나는 내가 이 현재 직장에서 남아 있을 때 올려 받을 만큼의 연봉을 요구를 해야 되고 음. 사실 한 발 더 나가서 그 회사 사람들이 그 해에 받을 연봉 인상에 대해서도 내가 어느 정도 보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음. 메리트가 있는 거지 아니면 왜 이직을 하겠어. 그러니까 방금 그래야 두 옮기면서 상승분보다 올라가게 되는 거군요. 음. 네네. 그러니까 방금 두 음. 상승분보다 더 주지 않으면 옮길 이유가 없다인 거죠. 그러니까 음. 심지어 옆으로 이동하는 음. 것도 사실은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그 보통 슬라이드 덮을 게 한다 없는 그러는데 거네, 어 이동해서. 네. 슬라이딩 한다고 하는데 그 연차에 그 직급에 똑같은 연봉으로 이동할 거면 뭐 옮길 이유가 없지. 왜 옮기겠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오르고 있는 이 연봉의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옮겨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 음. 어, 음. 더 움직일 수 있어야 옮기는 게 유의미한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 예. 안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됐었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죠. 왜냐면 아까 지금 조 음. 과장이 잠깐 앞에 앞당겨 잠깐 얘기했는데 이직은 되게 많은 걸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치. 나의 평판부터 맞아요. 해서 내가 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쌓아 네트워크도 놓은 것들을 포기해야 다 되고. 놓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 내에 구축해 놓은 스스로의 인프라를 버리고 가는 거라고. 그래 갖고 그 그렇지.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는 비용이 드는데 그 그쵸. 비용만큼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라서 나 갔을 때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것도 구축해야 하고 그렇지. 등등을 생각하면 그것만큼을 버리면서까지 옮길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음. 옮기는 게 메리트가 별로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에서 20%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10몇 프로 이상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저도 의미 음. 없다고 생각하고 보통 네. 이직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해요. 월 급여로 100만 원 차이 나지 않으면 남아 있는 게 낫다. 맞아. 음. 거의 그 정도 차이는 음. 나야지. 왜냐면 진짜 포기하고 가는 게 많거든. 그치. 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거기가. 그쵸. 어떻게 그거 숨겨 모르죠. 먹었을지 리스크를 다 어. 안고 가는 아니 거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에 들어오는 경력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데? 잘 되기 어떤데요? 그건 뒤에 가서 좀 새로 더 얘기할게요. 경력직.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제 처우 비책 마지막인데 당신의 연봉 여러분의 연봉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이 직원 인사 제도 속에 연봉 인상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네. 연봉 협상할 때는 되게 치열하게 해요. 지금 제가 안내 드린 것처럼 더 받고 싶으니까. 근데 회사에 어떤 인사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인사 제도. 근데 예를 들면 3년 동안 연봉이 동결되고 있는 회사. 이러면 어. 여러분 이직하실 거예요? 근데 알려줄까 그걸? 모르지. 안 알려주지. 음, 음.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3년 동안 회사에 연봉이 동결이면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 어, 근데 근데 사업에 그럴 수 따라서. 있죠. 그리고 그게 연봉 음. 상승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음. 연봉 동결하는 거가 엄청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물어봐야 돼요.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는 마이너스라는 얘긴데? 아, 그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음. 돼요. 여러분 회사가 아니라 그 귀사에 3 년치 3개년 연봉 인상은 몇 프로였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음. 아. 그럼 뭐 3년 전에는 물어봐야 4% 된다. 였고 지금 뭐 작년에는 5% 였고 올해는 7% 입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성장하는 회사인 거지. 연봉도 많이 올려 주고. 근데 그걸 물어보면 답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해야죠. 협상 과정에서. 안 알려주는 회사는 나는 좀 이상한 거지. 이상하다고 봐. 그러니까 그런 음. 거죠. 그러니까 안 알려줘도 돼. 근데 안 알려주면 갈 생각이 별로 안 들죠. 안 들지. 매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 예. 일단은 안 그런 좋으니까 얘기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구나. 그거랑 음. 똑같아요. 제가 뭔가 연봉 테이블 아까 조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써서 갔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거 뭐지? 뭐 테이블에 써놓은 거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준다고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음. 그러니까 음. 이거예요. 연봉 인상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 가면 평가를 받잖아요. S, A, B, C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거예요. 보통 2.5%가 연봉 인상이 되는데요. B 기준입니다. A는 1.5%를 더 받고 S는 3%를 더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가를 S를 받으면 2.5 플러스 3%에서 5.5%를 받는 거예요. 요런 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되게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진급을 하면서 승진 가급을 받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직 직급 체계가 남아있다는 회사란 전제로 과장에서 차장을 승진하면 승진할 때 각급을 쳐서 10%를 그냥 기본으로 올려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생각해봐요. 과장 말년차로 입사하는 게 좋을까? 차장 1년차로 입사하는 게 좋을까? 과장 말년차가 좋죠. 아, 연봉이 약간 직전에. 낮더라도 계산해보고 과장 말년차로 입사하는 게 낫지. 그것도 협상 대상이에요. 그래서 과장 말년차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처우를 요런- 받으면서 가고 싶다고. 그치. 그러니까 네. 승진 가급비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음. 요런 것들이 여러분이 처우를 협상하면서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어때, 팀장 재밌나?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거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너무 야, 어려워. 이직을 하는데 그러면 와. 이직이 얼마나 큰일인데. 부지런해야 되는 거군요. 네. 자, 그 승진 평가랑 조직 문화는 조금 스피드 있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직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처우이기도 하니까 이제 뭐 거기에 시간 좀 많이 썼고, 승진이랑 평가 비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MBO랑 OKR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평가 제도거든요. 근데 MBO는 뭐냐면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예요. 그러니까 목표로 성과를 관리하는 거예요. 보통은 1년이나 6개월 주기로 평가를 하거나 피드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목표를 팀장이랑 그 해당 팀원밖에 몰라요. 근데 되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회사들은 다 1년에 한 번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가 고정되어 있고 이걸 달성하는 수준에 따라서 SABC 뭐 이런 걸 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OKR이라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키 리절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목표를 달성한 것뿐만 아니라 달성 과정을 통해서 조직도 개인도 다 성장하는 게 목표예요. 이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해요. 수시로 해요. 그리고 목표도 수시로 바꿔요. 예를 들어 볼게요. MBO를 어떤 평가 도구로 삼는 회사는 내년에 매출 성장이 20%다라는 목표를 세워놓으면 40%를 하면 S를 받고 30%를 하면 A를 받고 20%를 하면 B를 받을 거예요. B가 보통이니까. 근데 OKR인 회사는 20%라는 목표를 잡아놓고 시장 상황이 너무 좋아서 40% 하는 거는 그냥 중간 정도밖에 안 하는 거야 라고 목표를 재설정할 수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20%만 유지하는 것도 S급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OKR을 도입하는 회사는 기업이 그 어떤 평가 제도와 목표를 모두 다 공유하는 회사도 있어요. 구글에서 주로 많이 쓴다고 해서 유명해지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전파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이렇게 우리나라의 특성상 잘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근데 내가 MBO에 잘 맞는 사람인가 OKR에 잘 맞는 사람인가는 본인이 스스로 알 거예요. 근데 내가 OKR은 그러면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고려해서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목표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목표 아니, 자체가 근데- 변할 수 있다. 근데 지금 OKR은 그것만 해도 꽤 긴 시간의 주제일 텐데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아니요, 끝났어요. 이렇게 OKR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인지 MBO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좀 여러분이 알아보고 가시면 훨씬 더 좋다. 그거 어떻게 그리고 알아볼 수 있어요? 물어보면 돼요. 인사평가 제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되지. 물어보면 돼요. 네. 그리고 그거 OKR과 MBO에 대해서는 구글링을 해서 음. 내가 진짜 저기 가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미리 좀 타진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실적 관리를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상호평가 같은 걸 하는가 같은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SABCD 같은 등급을 매기고 그것 때문에 연봉의 상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성과급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누가 요거는 조 하는데요? 뭐 어떤 과장이 방식으로 이 얘기하는 하나요? 네. 거는 네. 그 평가 기준이 나한테 맞는 방식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거를 생각해. 그걸 모르고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적응 안 적응 맞는 못하면 옷이 되는 거지. 돈을 적게 받겠죠. 예를 더 들면 적게 이거야. 김 팀장한테 예를 들어 줄게요. 네네네. 내가 축구 선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마음에 들어. 다른 조건 다 마음에 드는데 평가 기준이 뭐 나랑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그러면 고민해 거죠? 봐야지. 그럼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음. 그거는 그 지원하기 전에 좀 아는 게 좋죠. 음. 생각해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조직 문화와 관련된 거군요. 이런 조직이구나. 내가 축구 내가 일하는 선수인데 방식이랑 맞겠구나 이렇게. 예. 내가 축구 선수인데 매 게임의 패스와 골과 어시스트로 평가를 받느냐? 음.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이기면 그냥 나도 잘한 게 되느냐? 아니면 연말에 가서 팀의 순위로 그냥 나도 그거랑 같이 평가받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 네. 그런 걸 그래서 결정하는 정도의 중요도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음. 왜냐하면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직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거기 안에서 내가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음. 잘 나가려면 나랑 잘 맞는 제도여야지. 음.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고민해야 되는 그렇군요. 거죠. 아니 음. 저는 왜 고민이 되는 거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평가를 잘 받을 것 같고 그 반대는 아. '제도가 무엇이냐.'랑 상관없이 평가를 잘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 모두가 일을 잘하진 않아. 그러니까 잘한다는 전제라면 열심히 하는 전제라고 그래도 아니 하더라도 조직에 열심히 따라 다르게 하더라도의 문제일 것 평가받을 수 같은데. 있다. 그쵸, 음. 그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음. 좀 어. 다른 문제. 이거는 이제 기업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쪼끔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어서 음. MBO와 그 OKR은 좀 당장 지금 말한 그 뭐지? 평가 방식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만약에 팀장이 아니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사람은 또 팀장일 거예요. 음. 그러면 사실 면접 볼 때 팀장이 면접 보게 될 텐데 저는 저 사람이랑 합이 맞는지를 면접 때 이미 저도 평가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저 팀장이 나를 점수를 매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음. 팀장이랑 대화가 썩 매끄럽지 않았는데 진행이 잘 됐어. 그러면 고민해 잘 봐야 될 생각해 수도 있는 봐야지. 거죠. 네. 음. 그러니까 근데 나도 그 회사를 평가를 면접 보는 물어봤더니 거지. 예예. 근데 평가를 해 봤더니 팀장이 팀원 평가만 한대. 그러면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치. 상호 평가 음. 안 하고 상호 그러니까 평가를 안 이런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피어 평가가 음. 없다. 그러니까 피어 평가라는 게 동료 간 평가가 동료 없다든지 예예. 음. 그러면 고민스러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음. 이런 거지. 팀장이랑 면접 볼 때 좀 느낌이 안 좋았어. 근데 내가 합격을 했네? 그건 네네네. 뭐냐면 팀장은 별로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합격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죠. 그러면 고가가 그냥 근데 난리가 팀장만 난다. 고과를 주는 거라고 음. 생각해 봐. 그럼 그죠, 가면 그죠. 박살 나는 거야. 아까 그러네요. 그러면 말했듯이 팀장이 뭐라 회사에서 그러는 줄 성과를 알아요? 내려면 예예. 팀장이 뭐라고 하냐면 "거 봐. 내가 걔 별로랬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 예. 맞아, 맞아. 그런 얘기 하고 싶어 하지. 어. 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음. 다루는 거는 이직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적인 이직을 위해서 평가 그러네요. 제도도 알아야 된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한 다음에도 잘 생활할 수 있느냐까지 음. 염두하려면 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가는 게 그쵸. 능사가 아니고.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하지 않고 간다는 어떤 뜻이냐면 돈을 많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계약 연봉을 많이 올려서 현공조를 올린 다음에 나 어떻게 빨대 꽂으면서 얌전히 꿀 빨고 있지? 조심스럽게 있어서 어디 안 보이게 숨어 있지? 같은 전략을 취해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돼. 그게 목표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지금 또 장기적으로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테고 그죠? 꿀 그쵸. 파는 것도 그렇게 하루 오래 못 이틀이지. 해. 자, 그리고 이제 승진과 평가에서 승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 짧게 이야기할게요. 승진이 없어지는 게 대세예요, 요즘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래요? 대부분 대기업은 호칭을 통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직급 승진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리과장, 그러니까 차장, 직급이 부장님이 없어지면서 승진도 같이 없어진 거죠. 예. 음. 그래서 승진은 뭐냐면 직책을 맡는 게 승진이라고 보면 돼요. 직급은 음. 대리과장, 차장, 부장 이런 거고 직책은 본부장, 팀장, 음. 담당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급은 같은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일하게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전에 다녔던 승진했구나. 회사도
책임이라는 호칭으로 대부분 통일이 돼 있었거든요. 책임. 근데 네. 책임 중에 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팀장은 직책은 팀장인데 직위나 직급은 여전히 책임인 거예요. 음. 근데 어쨌든 팀장을 하게 되면 팀장 수당도 나오고 어쨌든 팀장 다음에 임원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기회가 열리는 거죠. 물론 면팀장해서 다시 책임 일반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직할 때 직책을 맡는 게 되게 유리해요. 아, 근데 그렇게 이직하는 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처음부터 하는 그치. 오퍼가 와야 어렵긴 가능한 한데 일이잖아. 예, 예. 어렵긴 한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오퍼레터에 쓸 수 있는데 다음 연도에 팀장 승진 대상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협상 그런 구성이긴 것도 하죠. 후보에 협상에 올리는 네네. 걸로.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직책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경력직으로 들어가서 직책자까지 올라가기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이미 그 회사에 있던 사람들도 팍 터지게 경쟁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치. 직책 맡는 게 쉽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직할 때 직책을 맡는 게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공감 진짜 많이 해요. 저도 통신사 들어가고 나서 제가 들어갈 때 경력자가 되게 많이 입사한 타이밍이어갖고 그 경력자 중에 승진 대상자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미 경쟁이 많잖아요. 그리고서 제가 그 경쟁에서 이미 한 바퀴 지나가서 나는 끝났다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는 이제 다음번 그 진급 기회가 한 5년, 10년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먼 길인 거지, 제 입장에선.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일어난다니까. 빨리 나온 거예요. 음. 거기까지 못 가면 여기 오래 있는 게 유의미하지 않아지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직책을 맡는 이직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자마자 내가 조직을 그렇겠지. 이끌어야 돼. 그 부담이 만만치 되겠죠. 않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 모든 게 명과 암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네, 컨텐츠 정도 한번 네. 직책을 받는 제안이면 한두 명 정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예, 팀을 조건으로. 꾸려라. 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 이 음. 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간다. 이런 것들을 음. 할 수 있게 돼요. 협상의 여지가 좀 더 넓어지지 그러면. 그리고 요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기업이 경쟁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순위가 있잖아요. 대기업 집단 순위도 있고 어떤 기업의 순위도 시가총액도 있는데 있고. 좀 높은 기업에서 낮은 기업으로 갈 때 직급을 한 단계 올리거나 직책자가 돼서 가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5위권 안 네임밸류를 낮추면서. 그치. 5위권 안에 있는 회사의 차장이었다가 뭐 한 20-30위권 회사에 갈 때 팀장으로 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뭐 저분 어디 출신이시래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팀장으로 5위 오는 이런 그림인 5위권 거군요. 안에 팀장이었다가 뭐 한 20-30위권에 임원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DNA를 심겠다. 약간 이런 야심찬 계획으로 지금 그런 사람을 영입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음. 자, 여러분 컨텐츠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잘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팔아도 될 것 같아. 어디서도 그래. 못 들어봤어 이런 거. 나도 이제 이직을 준비했으니까 이직 관련 컨텐츠를 많이 뒤져봤잖아요. 근데 네. 인사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 아니 HR 각각의 그래. 기업의 HR 제도를 설명하기 자체가 없죠. 그거 자체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대외비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인사 담당자로서 이직을 해보니까 느꼈던 게 많아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인사팀의 관점에서 조직들을 비교해 봤겠죠, 조 과장이. 그쵸.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저기는 저렇게 생겼구나. 시스템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 네. 맞아요. 되게 특별한 자리였던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인사팀이 아니고 어쨌든 그냥 조직원으로 이직을 하니까 겉에서 보는 조직 안에 들어가더라도 조직 안에서 운영되는 겉모습을 보기로 그냥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운영하는 쪽 입장에서 어떤 설계인지조차를 보면서 지금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었을 테니까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이직 비책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이 컨텐츠를 들으면 뭐가 좋은지 설명해 드렸고 처우 비책과 승진 평가 비책에 대해서 이제 이번 에피소드에 다뤄보았습니다. 자, 소감 듣고 오늘 에피소드는 끝내보도록 하죠. 박박사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도 이직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얘기를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겉에서만 보였던, 제 입장에선 겉으로 보였던 이제 표현형들이 안쪽에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혹은 이제 HR 입장에선 이렇게 보고 있는 무언가다라는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돼서 그게 되게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타트업 쪽에 HR을 담당하는 분들 한두 분 정도 모실 수 있으면 얘기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같이 들었던 것 음, 같아요. 음, 아는 사람이 좀 있어서 혹시 섭외할 수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아, 모르겠네요. 네, 뭐 그냥 분위기라도 얘기를 전달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김 팀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조 과장이 장사 잘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 파는 스킬이 많이 늘었어.' 이런 못 본 새.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얼굴에 철판 깔고 잘한다 하는 아, 네. 생각이 들었고요. 아, 약간 어. 이번 건 정리 좀 잘한 느낌? 어. 이거는 왜냐면 내가 글로 써놓은 게 그래. 있으니까요. 글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만들어져 있어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내 업이고, 내 업인데 그렇기도 내가 하네. 경험도 했잖아요, 이직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랄까, 다른 거죠. 어. 자신 있게 참 날라다니는 잘 판에 판다는 왔다. 생각이 들었어. 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고. 그다음에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직한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음, 참 되게 갈등이 많이 되는 일이고 그죠? 그래서 직장인들의 어떤 애환 같은 게 좀 느껴지면서 '대한민국 가장들 화이팅이다.' 이런 음,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 에피소드 기대됩니다. 청취자분들 음. 들어보시면서 조 과장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거 네네. 어디에 가서 물어봐주세요. 어디 가서 물어보기 좀 어려운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 대놓고 막 물어봐도 조 과장이 얘기 잘 해줄 것 음. 같으니까 네 그 뒷얘기들 이런 거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에피소드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서 이제 보수 어. 과정을 한번 열어보는 어.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국어를 팔아 유료로. 어, 자, 다음 시간에는 조직 문화, 그리고 관계, 그리고 경력 개발, 이렇게 세 가지 꼭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김 팀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나중에 이렇게 모아서 다음번 에피소드에 여러분께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바야흐로 정말 대이직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취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음. 번째 회사를 어느 회사로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처우에 대한 부분만 빼면 여러분이 아마 어떤 회사를 들어갈 때 그 회사가 드러나는 것들만 알아보지 마시고, 인사 제도 이런 것들은 또 신문에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기업 인사 제도 이런 식으로 쳐 보시고 구글링도 해 보시고 많이 알아보신 다음에 입사를 하시면 첫 번째 회사도 잘 선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에피소드는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네, 저희 데이터올릭은 더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 이직을 응원하면서 다음 방송 다시 보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